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취임 이후 수요 억제 정책으로 안정화를 꾀했지만 집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죠. 이후 정부가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조금 틀었지만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특히 전셋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전문가들 모시고 과연 이 고리를 끊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골 패널이시죠.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당초 정부는 세금 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의 명암은 바로 이런 이중 가격에서 드러납니다. 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이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전국의 아파트값이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죠. 수도권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먼저 지역 상황부터 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지부장님 현장에서 직접 중계도 하시고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 잘 아실 텐데 우리 지역 집값 분위기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도 그렇게 언론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약간 소폭의 상승은 되고 있지만 네네. 반면에 거래량이 너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네. 7월 27일 날 국토부 발표 자료에 보면은 지난 월 기준에 했을 때 약 21.7%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거래량이. 네네. 지난해 6월 기준에 했을 때는 대전이 80.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5년 평균 기준에 했을 때 32% 정도가 감소했고 네네.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해 6월 기준에 했을 때 80.6%가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인주사들도 지금 보면은 대전에만도 올 상반기에만 약 한 139명 정도가 지금 폐업을 했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공인사들이 4,768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4,700명. 예, 그렇죠. 우리 공인사들은 그래도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가격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급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중개사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휴업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또 임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문 전세 물량 같은 게 특히 전세 물량은 없어서 또 거래를 못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거래도 없고 전세 물량도 그렇죠. 없다. 매도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사실 6월 1일 기준에서 그 이전에 어느 정도는 매물이 좀 나올 걸로 급매물 나올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했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물량도 안 나오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소폭 상승하면서도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또 거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추격으로 매수해 줄 만한 그런 매수세가 지금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다.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윤지혜 연구원님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대전 상황, 전국 상황 다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권이 더 경기권이 특히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뜨거운 상황인데 그중에 이제 대전 쪽은 이제 세종시랑 근접한 유성구나 서구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올랐냐 이제 누적 상승률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2014년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에도
이번에도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누적 상승폭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10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한 130%, 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가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시장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호가 단위로 좀 구분해서 또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부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부분이 네. 2007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는데 네.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3억 원을 호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 한 1억 7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한 5억 6천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걸 언제 경신을 했냐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경신을 하고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때부터 계속 올랐죠. 네. 그래서 누적 상승폭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한 50%, 60%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의 이제 고점 경고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말 그대로 고점 경신을 계속하고 있고 네. 네. 올해만 해도 사실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올랐고요. 네. 네. 서울만 그러니까 1월에서 8월까지죠. 네. 네. 서울만 해도 한 7에서 8% 올랐습니다. 네. 대전도 한 10% 올랐어요. 올해도. 그래서 고점 경고는 뭐 아무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장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와중에 네. 수요 초과 국면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 무주택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가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의 이제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이 쉽게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20, 30대로 대변되는 패닉 바잉 이런 수요가 있는 한 지금의 어떤 아파트값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무주택 가구가 888만 가구가 누적돼 여전히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은 한 26만 가구 정도가 무주택 네. 가구인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죠. 그렇죠. 수요자는 굉장히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공급은 굉장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구원님이 좀 뭐 전국적인 전망, 장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근데 세종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국에서 세종만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세종은 뭐 원래 지난해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이게 좀 피로도가 있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종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202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전국에서 가장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우리가 세종을 꼽는데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 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네. 또 유일하게 또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고 네, 있거든요. 그게 뭐 원인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매매 시장에서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선 네, 가격이 네. 이제 너무 올랐다라는 네, 네.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기간 특별 공급이 있었잖아요. 공무원 특공이 네, 있었죠. 특공이요. 예, 근데 예, 특공이 예.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 뭐 70%까지 뭐 최근까지 50% 정도까지 특공이 됐었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시장에서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청약을 하는 게 좀 더 가능하겠다라는 분양시장 접근이 쉬워졌다. 이제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수요가 약간 옮겨지게 된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좀 하거든요. 청약시장으로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하고 세종은 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같은 분위기로 많이 움직였는데 네, 올해 네.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프가 반대로 가고 있는 네, 경향을 네,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했죠. 네, 그래서 네, 24만 명 정도 몰려가지고 몰렸다고 네, 또, 예. 경쟁률이 한 200대 1 정도 나왔는데 예, 이런 예. 걸 보면 매매 시장은 좀 하락 국면, 뭐 매물도 거래도 많이 없지만 네, 네.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 수요들이 다 청약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연 뭐 지금 다른 전문가들 얘기 쭉 들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과열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건 뭐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서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황 같은 지금의 분위기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예. 저는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속수무책, 통제, 속수무책. 불능 이 두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네. 6월 1일이 기준일이었거든요. 6월 네, 1일 네. 정부도 6월 1일 이전에는 뭐 양도세, 이후에는 더 중과세를 하겠다, 매물이 네, 네.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6월 1일 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도 너무 오릅니다. 너무 오르는데 뭐 부동산 124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통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예. 통계보다도 체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네. 7월 달부터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네, 7월부터요. 그렇죠. 예.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20대, 30대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예. 불안해서 못 기다리겠다라는 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심리 안정에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사전 청약이 됐었는데 예. 경쟁률은 높았어요. 인천 예. 계양 같은 경우는 240대 1 정도 경쟁률은 높게 나왔는데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바라볼 때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달 동안 고점 경고를 5번 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집값을 떨어뜨릴 모멘텀이 없다. 최고로 올랐다. 이제 네, 경고까지 했어요. 뭐 예, 다른 예. 대책들은 당연히 나오고 있고 네. 전혀 먹혀들지 않고 고점 경고 나오는 시점에 청약 경쟁률은 최고로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시장의 무주택자들 또 가진 자들 네, 모두 네.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모멘텀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 지금 네. 나오는 대책들이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네, 지금 남양주에 뭐 3,200가구 더 늘리겠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30만, 50만 이야기가 나와도 안 먹히는데 3천 가지고는 안 먹힐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고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고점 충분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20, 30대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 오시면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조언해 주십니까? 사라고 조언하십니까? 기다리라고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예, 좀 예. 기다리면 사전 청약 물량이 많이 나온다. 네, 네.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당신 말 믿고 기다렸다가 집값 오르면 책임질 거냐? 네.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네. 신용 대출은 받지 말고 작은 범위 내에서 하라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정부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급 얘기를 정부가 이제 거침없이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는데 뭐 21대 1을 기록했다든가 아니면 뭐 용산에도 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근데 약효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게 작년에 이제 8사 공급 네, 대책이 네, 있었고 올해 2사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2018년 12월경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 했던 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3기 신도시 공급하는 방안이 하나가 네.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정부가 보유한 유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사 공급 대책에서 거론했던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계획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총 전국 포함해서 네. 200만 호의 공급 계획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와 관련돼서 이게 왜 효과를 발휘 못하냐면 네. 단순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공부를 할 때 네.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때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내일 공급할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착공하고 한 3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요자는 오늘 내일 다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네. 계속 변동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때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죠. 그럼 모두가 네. 다 인지합니다. 그럼 수요자분들이 지금 수요 초과 국면에 있다는 부분들은 네, 네. 사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가시거나 예. KB국민은행에 가시거나 저희 네. 부동산 114에 오시거나 뭐 주택연구원에 가시거나 뭐 예. 기본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넘어가면 수요 초과 국면인데 네, 네.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국은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엔 네. CSI 지수라고 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수요 초과 국면들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 초과 국면들이 언제 해소될 거냐. 네, 네. 공급이 제때 이뤄지는 국면에서 해소가 되겠죠. 네. 다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지정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네, 네. 사전 청약이 2021년 하반기에 시작됐잖아요. 네, 네. 사실상 이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네. 굉장히 실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마찬가지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주택 서민들은 애가 달아 있는데 공급은 빨라야 3년 뒤나 가능하고 그래서 약발이 안 막힌다. 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특히 네. 뭐 대전 지역을 놓고 본다면
대전은 사실 뭐 공급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대전도 이제 대전시에서는 이제 올해 한 3만 호 정도 네, 네. 분양을 하기로 했죠. 근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 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어떤 분양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네, 아무래도 민간 회사이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윤이 좀 추구돼야 되고 그게 네, 좀 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좀 분양이 좀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네. 같고요. 뭐 지금 정부에서도 11일 최근에 이제 또 부총리께서 11일 날 말씀을 하신 것도 네, 네. 내용을 보면 뭐 군부대, 교정시설 뭐 이런 데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내놨던 공급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뭐 최근에 뭐 태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가구 네, 공급하는 네. 이런 거 좀 되면 이제 그나마 좀 나아질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네, 네. 뭐 그래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예. 호의적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쥐어짜서 지금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는다는 거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예. 실효성이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보수 언론에서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뭐 공공주도의 정비 뭐 물론 그것도 안 할 수 없겠지만 네. 규제 풀어라, 민간이 하게 해라, 이런 논조의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민간 개발 활성화되면 뭐 안정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가 네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이 되죠. 네네. 경제학으로도 당연한데 공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입주 물량, 절대적인 네네. 매물이 늘어나는. 근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선 기간이 있어서 네네. 뭐 공사 기간만 3년, 뭐 네네. 준비 기간까지 하면 5년, 6년. 그럼 네네. 2026년, 예, 7년 예.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이 나오니까 너무 먼 얘기고요. 지금 네네. 당장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네네. 그러면 상대적인 매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잖아요. 네네. 82.5%? 조정 대상 지역이 3주택 이상이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거든요. 네네. 10억 남으면 8억 2천을 세금 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못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공급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수요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게 지극히 당연한 6대4 정도 비율인데 네네. 집값이 2014년부터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안 사면 불안한 거죠. 예. 굳이 살 이유가 없고 살 예. 필요가 없던 분들도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나 여러 가지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 하나 산 친구가 나하고 비슷했는데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 5억, 10억 정도 자산 가치가 벌어지다 제일 보니까 억울하죠. 예, 예.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 미싱아웃 될 것 같은 피어 공포를 느끼는 거죠. 나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네.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수요까지 가세가 되면서 과수요가 발생하는데 네, 네. 결국 심리 안정에도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공급 계획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건 알겠는데 네, 네. 국민들이 이 공급 계획을 보고 기다리면 안정되겠구나. 내 집 네. 마련하겠구나. 나 기다려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민간에 맡기면 해결이 되느냐. 네. 공공에 하면 해결이 되느냐. 저는 둘 다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온다라고 봐요. 민간, 어차피 예. 가야 될 방향인데 네. 민간이 공공도 해야 돼요. 민간이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네, 네. 8대 2 정도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건 5년 후 얘기고요. 지금 예. 당장에는 저는 속수무책. 아무리 민간이 해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2사 대책 발표됐지만 네.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발표된 8사 대책도 거의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못 믿겠다. 네. 양치기 소년 아니냐. 각자 도생.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너무 강해서 네. 저도 좀 심리를 안정시켜 주고 싶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네.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뭐 네. 해도 뭐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월 이후에 전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지부장님, 그게 어떤 시장에 나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급하게 이제 집을 내가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떠세요? 6월 이후에도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 6월 1일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네.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를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아파트 예를 들면 분양가가 4억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전세가가 얼마냐면 6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이미 회수하고도 2억 정도를 지금 더 여윳돈을 그렇겠죠. 쓰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80%, 85%뭐 내면서 예.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증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규제 정책이 또 변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네. 매물 자체를 아예 잠궈버리는 거죠. 아예 내놓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저는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참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현 정부만 욕을 하니까 제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단순히 현 정부에만 어떤 그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이 공급에 부족한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정말 공사하는 데만도 3년 기간입니다. 착공하거나 네. 3년이 기다리고 준비 과정까지 한다면 정말 빨라야 5년, 길게는 10년, 15년까지 걸리는 게 주택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기 내에 뭐 이사 대책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우선 공급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고 반면에 저는 그런 아쉬움이 뭐냐면 현 정부에 됐을 때 단기 내에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네. 그러면 민간 임대사업자 등을 해서 4년, 5년, 8년간 네. 매매를 못하게 했던 그런 물량들이 네. 시중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규제가 아니라 예. 풀어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꼭 매매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매매를 할 수 있는 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단기에 매매를 나올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급이라는 네.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규제보다는 완화를 통해서 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계속 지속적인 공급 대책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속적으로 민간이 됐던 공공이 됐던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사 대책 같은 경우도 보면 공공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공공에 또 하면서도 또 2년 거주 의무라든지 각종 또 규제를 또 해요. 그러면 네.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거기에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할 거고. 네. 그렇죠? 기존에 또 그러면 2년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 기존에 거기서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또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거의 가장 실패 원인은 저는 규제의 일변도에 또 증세의 일변도에 갔다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실패 원인이다. 그래서 예. 최대한 시장 논리에 맞춰 가는 게 네.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쫓았던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불로소득 환수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렇죠. 사회적 정의를 이루면서 시장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쳤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게 너무 예. 단기 내에 너무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고 네. 모든 걸 정부에서 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정말 심판으로서의 어떤 조력자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폐단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실 오늘 주제는 전셋값인데 참 저희가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임대차 3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작년 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뭐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뭐 그때도 뭐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거웠죠. 1년이 지나고 명함을 지금 일단 좀 임대차 3법의 지난 1년 임대차 3법의 성과라 그럴까요? 뭐 명함 한 번씩 저희 얘기 듣고 갈게요. 이건 뭐 우리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네. 실패한 정책입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가 잘 가꿔서 키워야 될 정책입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만 예. 본다면 그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했죠. 네, 뭐 예. KB 자료는 27% 올랐다 그러고요. 한국 부동산원 자료도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같은 기간에 뭐 비교를 한다면 작년하고요 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네. 올해 1월부터 8월, 작년 1월부터 8월 따지면 네네. 2배 정도 지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저는 임대차 3법 이후에 네네.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세입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으로는 상당히 유용하죠. 네네. 그리고 올해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네. 어떤 기틀은 갖춰졌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임대차에 대해서 또 시장이 건드린 거잖아요. 네네. 매매 시장도 지금 제대로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네.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임대 시장까지 같이 건드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서 같이 더 불안이 가중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전세 매물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네네. 매물이 잠긴다는 게 매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법을 에 맞게 한다면 오히려 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내놓는 게 더 낫다 이런 개념도 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는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임대인들이 뭐 이거를 내가 그동안 안 낸 거니까 이제 뭐 네, 내겠다 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예.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대차 3법이 필요는 하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이게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네, 좀 네. 분리를 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네, 3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좀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고요. 네, 네. 저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은 줬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냐 거기에는 사실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예. 우리가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나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빼고는 네, 전세는 네. 안 떨어져요. 매매 가격이 오르는 만큼 항상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올라가는데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좀 왜곡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3법의 부작용 때문에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 우리가 전세난이라고 하면 네, 전세 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전세난이고요. 네. 또 하나의 또 다른 전세난은 내가 이사 갈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전세 매물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도 전세난이고요. 네, 세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예. 분쟁도 전세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임대차 3법 특히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분쟁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왜냐하면 청구권이란 게 누군가 청구를 하면 누구는 받아줘야 되고 맞받아 네, 쳐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분쟁이거든요. 네. 우리가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있는데 2년이잖아요.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는데 네, 네. 그동안 너무 2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최단 존속기간은 그냥 2년에서 3년 뭐 이 정도로 차라리. 바꿔줬으면 세입자도 3년 정도 네. 최단 존속기간 보호를 해주면 안전하고 집주인들도 계약할 때 알고 계약을 알고 하잖아요. 계약을 하니까. 3년 정도는 오케이. 네. 근데 지금은 소급 적용 2년에 플러스 2를 붙이다 보니까 서로 당황하게 되고 네. 싸움을 붙이다 보니까 굳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될 네.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집값도 예. 상승하죠. 전세 가격 상승하죠. 임대인, 임차인 또 분쟁해야 되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지만 네. 보완은 필요하다. 예. 연구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 임대차 3법은 생각보다 역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 당시부터 논의가 계속 돼 왔다가 네, 네. 작년에 시행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도입 취지와 관련돼서는 사실 공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문제는 그게 이제 적용되는 시점에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네. 그게 어떤 이슈와 맞물려 있냐면 그 거대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4월에. 그렇죠. 그러면서 총선 이제 끝나고, 예. 대대적으로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네. 도입 취지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네. 그러고 시행을 하죠. 네. 이게 소급 적용을 해버립니다. 네. 전 계약까지 해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한 법이에요. 네, 네. 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유발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건데, 사실 그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분명히 급등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제도 자체는 1년여만 평가하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은 맞습니다. 다만 이걸 1년으로 평가해야 되냐 하면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텀이 4년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2년 단위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 법 제도의 취지는 네.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안착이 되고 뭐랄까 장단점을 평가를 하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점이 유발되는 점들을 취합을 해서 네, 네. 전문가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고 소비자의 네, 네. 의견도 취합한 다음에 네, 네. 그 단점을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상호 보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작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단기간 20에서 한 30%가 폭등을 했죠. 그랬죠. 전세 가격이. 그럼 이 폭등기에 그 임대차 3법이 네. 유효하게 제도가 안착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네, 네. 혹은 하락기가 온다면 과연 임대차 3법이 부정적으로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갱신하는 경우보다 네네. 혹은 신규 계약이 더 낮게 거래가 되는 여지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상승기와 예. 하락기를 모두 고려해서 평가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네. 돌려본 다음에 사실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다변화된 사실은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여 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이 취지 자체가 사실 틀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네. 최소 2년, 어떻게 보면 4년까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상호 보완 과정을 거쳐야 네. 된다. 이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소장님랑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평가는 좀 이르다. 교수님, 근데 뭐 여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추가 규제를 두고요. 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계약에 네, 네. 있어서만 이제 전월세 상한제죠. 네, 5% 네, 정도 네. 올릴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신규 계약에도 이제 적용을 하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규 계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좀 뭐였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세입자가 오는 거죠. 네, 이럴 네.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면 4년 동안은 못 올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어떤 상승폭을 이미 이제 계약을 할 때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하는데요. 또 이런 문제를 또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 아니면 아예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표준 임대료가 또 뜨겁더라고요. 네, 뭐 공산국가로 가자는 거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 예. 근데 뭐 정부 입장도 이거를 뭐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냥 얘기만 나온 것 같고요. 뭐 이런 보완책도 있지만 우리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같은 맥락이 있긴 한데요. 네,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제도가 네, 네. 시행 초기에는요, 어떤 부작용도 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세입자의 어떤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세 가지 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요 시기가 좀 지나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면 네. 이 제도가 빛을 발할 거로 보입니다. 네. 지부장님 아까 방송 전에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임대차 4법이라고 네, 예. 얘기하시잖아요. 보증보험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시장에 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예, 현장에서 맞습니다. 뭐 그렇게 느끼셨다고 지금 아까 임대차 얘기하셨는데 3법에 소개 좀 해주시죠. 대해서는 뭐 앞에 지금 예, 예. 교수님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18일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임대사업자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네, 또 네.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임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증보험 가입은 그 보험료가 또 물론 이제 신용도라든지 그 채무 부채비라 이런 게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네, 많게는 뭐 300만 원 넘게도 적용이 되고 그러는데 월세에 놓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전세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보증보험을 그렇게 부담하고 네, 네. 과연 전세를 놓을 사람들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네, 그리고 보증보험료도 75%는 또 임대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네, 25%는 임차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거의 1순위로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경매가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 네, 네. 거의 못 받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 네.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소형주택, 도시형에서 살 때 이런 데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보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가입 자체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8월 13일 날 이제 전셋값 급등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증보험 해가지고 이제 네. 결국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네. 결국엔 임대인들한테 봤을 때는 제가 뭐 임대인들을 꼭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임대인들은 뭐 높은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를 너무나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끔 규제만 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럼 네. 임대인들은 땅 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임대인들은 또 항변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나가봐야 이제 효과 정책이 될 텐데 네, 네. 반면에 이제 2+2인데 앞으로 4년 후에 아까 교수님 말씀인 대로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또 이제 반영이 돼서 네, 네. 앞으로 또 4년 후에 또 못 올릴 걸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또 올린다고 보면 전세 가격은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게 네. 결과적으로는 또 세입자한테 부담을 주는 네. 그런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모든 거를 보면은 최종 소비자인 세입자한테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인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규제 일본도에 이런 것보다는 임대인들한테도 그러면 2+2를 했을 때는 일명 뭐 재산세랄지 좀 소득세랄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줘서 그분들한테도 좀 불만이 없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맨날 책찍만 하고 규제만 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다 월세로 전환하는데 네. 또 다음에 또 그만큼 또 부과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 다방면을 놓고 좀 정책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뭐 지부장님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네, 했죠. 네, 네. 임대 시장도 안정시키고 네, 매매 네. 시장도 안정시키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셔야 돼요. 네, 네. 2017년 12월 13일경에 도입을 합니다. 네, 그때 네. 발표를 발표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라는 명칭으로 발표를 네, 하는데 네. 그때 도입 취지는 이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도입 네, 취지를 네, 밝힙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 네, 네.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매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죠. 왜 그랬냐면 전국에 57만 명이 네. 157만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매물들이 잠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가뜩이나 정부가 이제 정비사업 규제를 하면서 네, 네. 신축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안 예상이 되는데. 되면서 희소성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때문에 이제 매물이 잠기면서 네, 네. 희소성 이슈에 이제 불을 지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의 이제 대출을 못하게 막고 네, 네. 아파트와 관련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부여했던 여러 가지 세금 제도들, 네, 네.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네, 네, 종부세 네. 합산 배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감면, 뭐 이런 조건들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제 말소되는 경우는 네, 네. 사실상 그냥 폐지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만 47만 채가 말소가 됐습니다. 자동 네, 말소가. 네. 근데 시장 급격히 상승했죠. 네, 네. 왜 그러냐면 5년 내에 매도하면 기존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간간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네.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국면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다주택자라고 부르는 수요층들이 있고 가지고 네, 계신 네. 분들이 있고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존재하는데 네, 네. 이분들이 이제 세금 중과 이슈로 매물들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시장에서 다 소화해 버렸죠. 네. 그래서 사실상 매매 시장도 놓치고 네, 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면서 네, 네. 사실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이었는데 네, 네. 현재는 나쁜 임대인으로 그렇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국면이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이상한 그분들은 거죠. 예. 세금 다 낼 거 내고 사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활성화 예, 예.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 정부가. 부분도 예. 있습니다. 소장님, 뭐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 뭐 또 최근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뺏었다 뭐 이런 네네. 또 얘기가 됐고요. 네. 또 저거 재건축 또 2년 실거주 의무화했다가 또 안 하기로 했더니 뭐 음마 아파트인가요? 매물이 뭐 2배 이상 뭐 쏟아져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오락가락하는 정책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예, 봐요. 예, 이게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가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네, 네. 믿고 기다리고 공감하고 체감해서 네,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을 보면 일단 4년 동안 26번의 대책들이 나왔고 대통령께서도 원상회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죠. 3번 네, 네. 거짓말하고도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26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인 거짓말이죠. 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실언을 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도 임대사업자 좋은 제도죠. 네, 긍정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고 네. 하는데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부랴부랴 작년에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뭐 다 없던 거를 하겠다. 2년 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못 믿겠다. 네. 이러다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럼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규제들, 공급 대책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일관성이 없지 않냐. 지금까지 네. 보면 결국에는 유지가 안 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게 되고 최근에 상승을 보게 되면 고점 경고도 그렇지만 네, 네.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죠. 네. 바뀔 거야, 아닐 거야라고 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들을 지금 많이 남겼고 네. 정책을 만들 때, 대책을 만들 때 충분히 논의하고 네. 시장 의견도 듣고 해서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네. 조급한 마음에 급조한 대책들을 많이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채찍만 우리 이솝우화인가요? 네, 나그네 네, 옷을 네. 벗길 때 누가 벗겼나요?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채찍을 가하고 있고 네, 2+2 임대차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규제만으로 잡을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임대인들한테 다주택자들한테 시세 대비 지금 5% 인상 제한하잖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임대 기간 동안 5% 이내로 안 올리면 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임대인들이 안 올리겠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늘 것이거든요. 안 올리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거는 규제도 필요 없어요. 네. 만약에 이런 쉬운 당근 대책들을 좀 섞어준다면 아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임대인들이 서로 나서서 제발 올리지 마라고 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좀 서로 섞여서 나와줘야 시장에 빠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북 정책에만 햇볕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부동산 정책도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네. 교수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6번 정책 나오는데요. 다 규제입니다, 대부분. 뭐 가끔 뭐 공급 정책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이요.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정부의 방향대로 좀 따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혜택을 축소하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세금 다 내고 정부 말 잘 들었던 사람들 시장에서는 악덕 업자 취급을 받는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경험을 못하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집값 오른다, 올랐다, 이제 사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거를 들을 수가 없죠. 그 얘기 한 마디 좀 되면요. 뭐냐면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드린 정부의 신뢰도 문제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지금 시켜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지금 바뀌고 너무 복잡해요.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심지어 조합원들도 그렇고 그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도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권리 산정 기준인지 심지어 우리 공유사들도 그 부분에서 잘 몰라요. 지금. 맞아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대출 규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또 규제가 또 심하다는 얘기죠. 신예로 지금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보면 다가구 주택을 전에는 그래 60% 정도 대출이 좀 나와서 원활하게 좀 돌아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전에 매매를 하나 하는데 전에 매도인이 지금 대출을 6억 5천을 지금 대출을 받아갖고 있는데 새로 매수자가 그 대출을 신경하려고 보니까 1억 5천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억 정도는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투기 목적으로 사느냐 하면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노후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 다가구 주택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 그래 거래 자체가 지금 절벽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정부에서는 지금 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또 주택가격 안정화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 무슨 사건 사고만 하나만 나면 규제를 가요. 신예로 지금 2017년 12월 20일 날 건설산업기업법 제41조가 바뀝니다. 전에는 이제 조합면허 없이 661평방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합면허 없이 공사를 일반인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평방미터로 이제 축소됩니다. 그다음에 종합면허가 하나 들어가면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다가구업자들 해보면 한 15% 정도 상승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각종 이제 또 감리 비용이 구조 감리 비용, 건축 감리 비용, 또 나중에 소방 감리 비용, 준공 감리 비용이 해서 한 그 200평 기준에 했을 때 약 그 2,900만 원 정도 감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일당 15만 원짜리 193명분에 대한 해당하는 인건비거든요. 과연 이런 규제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가성비 대비해 봤을 때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부에서 어떤 규제 정책을 좀 하려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건가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좀 발표하는 게 시장에 안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부가 좀 성급함을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부가.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이거 뭐 벌써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씩. 실수요자, 이렇게 할까요? 두 분께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구원님이랑
예, 우리 지부장님은 정부 정책 중심으로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마무리 발언 좀 듣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고민되죠. 실수요자들이 가장 고민이에요. 실수요자라고 하면 무주택자들도 그렇죠. 있고요. 갈아타는 젊은 수요들도 층, 예,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산이 네네. 높으면 골이 깊고요. 네네. 이게 뭐 참여는 기우는 게 세상 이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상 고점 경고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고점인데 이제 더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필요한 분들은 하셔도 돼요. 뭐 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저는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라. 제발 신용대출. 최근에 보면 20대들이 신용대출, 뭐 연끌 부모님한테 빌려서 다 투자해서 그렇죠. 무리하게 사는데 저는 제발 2025년 넘어가면 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하다면 해도 좋은데 최근에 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점, 예, 뭐 예. 여러 청약 조건들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전 네, 청약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 조건에 맞춰서 내가 신혼부부라든지 네. 뭐 청약 조건이 좋다면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고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다음 텀을 네. 기다려야 되고 능력이 되고 돈이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는 이제 네네. 서민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자, 그리고 이제 네네. 투기 방지하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지금 또 규제가 좀 완화됐습니다. 네네.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 완화가 예. 좀 돼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매매 시장의 가격이 좀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우리 소장님 말씀 동의하는 게 네네. 매매 시장보다는 좀 청약 쪽으로 네.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네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시장 물건도 뭐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하니까 네네. 청약시장을 노리는 게 현명할 것 같다. 예. 우리 연구원님,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는 네, 시장이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귀를 굉장히 잘 기울여야 되는데 네, 네. 몇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네. 정부가 이제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공급 계획에 맞춰서 네, 네. 착착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임기가 10개월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네. 일단 내려놓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200만 호 공급 계획을 하는 와중에 네, 네. 사실 기존 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확대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 관련된 양도세와 관련해서 네. 일부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사실 지부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대출이 잘 될 때는 네, 네. 사실은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그러니까 네. 뭐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거나 뭐 25평에서 네, 34평으로 가거나 이럴 때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주택을 살 때 기존 대출은 제가 승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네.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다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상대적으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계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청약 수요 때문에 네. 사실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네. 그 수요층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오게 해야 되는 네. 국면들이 있고 그리고 집주인들이죠. 임대인들이 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이분들과 관련된 거주 의무도 상대적으로 좀 완화를 해야 전체적으로 선순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네. 점진적으로나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는 구조. 예. 지부장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선 네. 주자가 정당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시장에서 뭐를 원하는지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개인의 생각보다는 정말 전문가들하고 정책을 발표하기 네.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늦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네. 신중하게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늦더라도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금리 상승도 예고돼 있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